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청소년 우울증, 디지털 범죄 사건 등 최근 청소년 문제가 개인 수준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관련한 소식을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설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때이른 무더위로 농산물 값이 오르는 히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한국은행은 폭염 등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농산물 가격은 0.4%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 폭염이 길어질수록 물가 상승 압력도 더 오래 간다는 거겠죠. 문제는 올여름 폭염이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분간 물가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우선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히트플레이션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정교한 물가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하루빨리 우리 경제가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최근 청소년 우울증과 더불어서 디지털 범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심리 지원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언론은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청소년 관련 소식을 다룬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먼저 청소년 보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평가원님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고 또 청소년 범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은 분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타사 보도를 보면은요. 미성년 범죄 보도의 그 공익성 문제를 다룬 보도, 또 소년범의 혐오를 다룬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대학의 연구진과 함께 소년 범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심층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YTN도 이제 조금 더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타사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5년 동안의 소년 범죄를 분석해 보니 소년 범죄는 그 한 20여 년 동안 5% 정도 증가했는데 언론의 보도는 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발 방지를 담은 기사는 줄어드는 반면에 그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또 분노를 일으킬 그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발 방지보다는 자극적인 제목, 또 범행 묘사 중심의 보도가 늘고 있고 거기에 오히려 공포를 좀 부추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 보도는 단순히 범죄자 색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을 짚어야 하는데요. 언론은 미성년자 범죄를 개인의 차원으로 보지 말고 이를 발생시킨 환경적인 요인과 또 구조적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청소년 자살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하죠. 실제로 지난해 초중고교생 가운데 자살자가 221명으로 2012년 조사가 시작된 뒤에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교생 가운데 자살자가 221명으로 2012년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많은 인원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소년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청소년 자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청소년 자살 문제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울, 불안 아동 청소년도 4년 사이에 2배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아동 청소년 환자가 가장 많이 진단받은 질환은 우울 에피소드와 운동 과다 장애, 불안 장애, 기분 장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인용한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위기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이 우울하고 또 27%는 가출 경험도 있다라고 전합니다. 원인으로는 69.5%가 가족 갈등이다라고 밝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대부분 이러한 보도는 단신으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관련된 보도를 개인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사회적 맥락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한데요. 청소년 우울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심층적 보도도 기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비교적 짧고 또 단편적으로 그쳐서 문제 본질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었는데 이렇게 좀 단신 위주로 구성된 배경에는 어떤 제약이나 고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YTN은 자살 관련 보도에는 항상 각별하게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청소년 자살의 경우에는 다른 또래 그룹에 미칠 영향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살 보도 준칙에도 가급적 자살 보도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단순 자살의 경우는 되도록 기사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나 고민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담당 기자 그리고 데스크 간에 이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13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10대 여성이 행인을 덮쳐서 11살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해당 사건을 놓고서 2차 피해가 발생한 만큼 리포트 제작 등 적극적인 보도를 하자 이런 의견과 또 단신만 써서 일반적인 자살 사건을 다루자 이런 내부 의견이 상충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서로 이제 충분하게 논의를 한 결과 단신 보도만으로 최대한 비극적 상황을 드라이하게 하자 이런 의견이 많아서 결국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 이처럼 자살 보도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 청소년 관련 심층 보도가 없다는 부분은 앞으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사회부에는 특검 및 폭염과 폭우 등 날씨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도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반영이 됐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관련한 내용으로 기자협회 자살 예방 보도 준칙도 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4년 자살 보도 윤리 강령을 제정한 이래 자살과 관련된 보도 지침을 이렇게 3차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예. 2013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지난 2024년 11월에 기자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으로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크게 4가지 원칙이 제시가 됩니다.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가 이제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그 기사 제목에 또 그동안 자살 대신에 극단적 선택 이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극단적 선택 표현이 실제 자살률 감소에 효과가 없다라는 그 학계 중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에는 자살이 결코 선택일 수 없다라는 그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라고 여겨서 극단적인 선택 대신에 사망하다, 또 숨지다라는 이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들도 숙지하셔서 관련된 보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서 자살을 써야 한다. 아니면 모방 방지를 위해서 극단적 선택이 맞다.
언론 보도 시에 이제 가치 충돌이 좀 발생하는 부분인데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앵커들도 보도를 하면서 많이 좀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YTN 내부에서는 좀 정리된 부분이 있을까요? 예, YTN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살이라는 용어 대신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언론에서도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는 대신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방 자살을 우려해서 보다 완곡한 표현을 쓰자 이런 주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에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자살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인데요. 여기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이 자칫 자살이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것처럼 비치게 할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좀 자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보도의 방향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이견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청소년 보도에서 눈에 띄는 이슈라면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관련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스마트폰 관련 이슈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이 SNS 과의존으로 정신 건강이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전전두엽이라는 부위예요. 거기가 어떤 조절하고 충동을 관리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운 이런 부위인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SNS 중독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중독이 심할 경우에 그 부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4주 동안 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게 했더니 사용하지 않은 분들의 주관적인 안정감, 자기 만족감, 불안, 우울 모든 게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45%가량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미디어나 온라인 활동을 좀 덜하게 됐다 이제 이런 보고도 있었고요. 디지털과 관련된 문해력을 좀 개발하고 내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앞으로의 AI 또 그다음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지. 짧은 대담이었지만 예. 실제 실험 결과를 제시하면서 또 SNS 과의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리터러시 문제까지 언급한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인터뷰 기반의 심층 보도가 언론을 통해 전파될 경우에 다층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긍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걸 겁니다. 예. 관련된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글로벌 SNS 플랫폼들이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합치면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60%가량이 SNS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 청소년 계정 제한 기능 등이 한계점이 있다라는 점을 알린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나 또 사회적인 교육은 논의되지 않아서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 좀 한계의 지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SNS 사용 제한이나 플랫폼 보호 조치 강화 같은 이런 보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디지털 관련 이슈에서 사이버 성폭력 또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또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대학교는 물론 초, 중, 고등학교까지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딥페이크 불법 동영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신고가 크게 늘어 1년 전보다 무려 227%나 많아졌습니다. 피해자는 96.6%가 여성, 특히 10대와 20대가 92.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AI를 잘 다룰 줄 아는 10대, 심지어 그보다 어린 나이에도 사진 합성과 편집을 놀이 문화처럼 향유한다는 겁니다.
범죄의 급증 원인을 잘 짚었고 또 10대 이하 청소년들이 친구나 선생님의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설명 과정에서 그 딥페이크 방법 등이 자세하게 좀 소개가 됐는데요. 이런 점들은 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보도가 더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딥페이크 범죄의 방법이나 수법 등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감안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친구나 지인의 사진을 활용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사뿐 아니라 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광의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또 좁히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레거시 미디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YTN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교육청이나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기획 보도나 중점 보도 등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대책을 염려하는 시청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흡하게나마 해결 방안은 있는 것인지 또 피의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다룬 YTN 보도도 혹시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과 또 미흡한 법적 처벌 문제를 다룬 보도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이전보다 빨리 노출되면서 온라인에서의 범죄자들의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심에서 가해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강화를 시도했으나 집행유예나 또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법적 대응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잘 드러났고요. 또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한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언론의 역할이죠. 그래서 관련 보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언론 보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언론이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공익적 책무로서 미래 세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전 세계 소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글로벌 Y를 뽑았습니다. 글로벌 Y에서도 청소년 관련 보도를 심층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튀르키예가 세계에서 5번째로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소셜미디어 접속 제한 규제를 연령대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시리즈로 다뤘는데요. 다양한 해외 사례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SNS 과의존 문제를 다룬 점이 좋았습니다. 위와 같은 해외 사례 보도를 통해서 기존의 학부모나 교육계에서만 문제 제기됐던 그런 담론들이 사회적 또 정치적 의제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후 사회적 또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장 최근에는 30년 만에 자살률이 절반이 된 핀란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0대 청소년만을 다룬 내용은 아니었지만 전 연령대에서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그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 소식을 전한 건데요. 그중에서 언론도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 그 지켜야 할 권고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또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라고 전하는데요. 어떤 권고 기준이 마련됐는지 그 내용도 궁금했는데 후속 보도로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한 호주부터 전 세계에 있는 학교의 움직임을 전한 보도였습니다. 평가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사례가 기반이 돼서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 부분도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어떤 기획 의도로 취재가 된 건지 제작진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저출생이나 딥페이크 가짜뉴스 같이 국내 주요 현황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가짜뉴스 같은 범죄에 많이 노출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과연 이러한 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 의제 설정을 많이 하는 게 저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해외 리포터들과 함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조류 경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녹조로 인해 전국의 강과 호수에 발령됐던 조류경보 일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였던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녹조로 인한 조류 경보 일수가 역대 최다에 올해는 첫 조류 경보가 빨라졌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류 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29개 지역 52개 지점의 경보 발령 일수를 합하면 총 882일로 2023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 심상치 않다는 것. 이미 지난달 29일 낙동강 하류 물금 내리 지점에 올해 첫 조류 경보가 발령됐는데 최초 발령일이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 22일이나 빠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녹조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린 보도였는데요. 2024년 조류 경보 발령 횟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음을 전한 보도였는데 녹조 피해 지역과 대응을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녹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녹조 피해 지역과 대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짧은 장맛비 이후 이어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경우 물 흐름이 정체된 경우가 많아 녹조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선제적 녹조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를 녹조 예찰 강화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354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데요. 모니터링 과정에서 녹조가 확인되면 발생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며 화학적 제거와 물리적 차단을 병행해 녹조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조는 청산가리의 6,600배에 달하는 맹독성 물질로 낙동강 상수원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낙동강 녹조가 일주일 사이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류 경보 미발령 상태였던 대구 경북 번역 낙동강에서도 관심 단계 수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국제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자료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1년 새 7단계 하락했음을 알린 앵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4대 부문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효율성 분야가 44위로 무려 21계단 떨어지면서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습니다. 생산성과 노동시장, 또 기업의 기회 대응을 평가한 경영 반응 등 모든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진 겁니다. 나라별로 보면 지난해 싱가포르에 밀려 2위를 기록했던 스위스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부문별로 순위를 살펴보면서 순위 하락에 영향을 끼친 분야를 짚어보고 해외 순위도 함께 소개해준 보도였는데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순위를 분석해 보도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국가 경쟁력의 순위 양상과 대응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IMD 국가 경쟁력 평가란 국가와 기업이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매년 6월 발표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평가에서 경제성은 16위에서 11위로, 정부 효율성은 39위에서 31위로 순위가 상승했으나 기업 효율성이 23위에서 44위로, 인프라는 11위에서 21위로 하락해 종합 27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는 지난 2022년 27위, 2023년 28위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20위까지 상승했다가 올해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정부가 추락한 국가 경쟁력 순위와 관련해 범부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방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디지털 대도약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또 다른 분야인 관광 수입과 외국인 직접 투자 부문 개선도 병행되는데요. 정부는 관광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 문화 콘텐츠 지원 체계 강화, K컬처의 글로벌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취약 지표를 집중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 홍보 전략도 체계화하는데요. 문화 관광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 확대를 통해 경쟁력 회복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배터리 화재 사고는 여전해 대책이 필요함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화재 책임을 놓고 여전히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뿐 아니라 당시 참사로 불거진 제도 개선 부분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화재 우려가 큰 배터리 공장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공장은 해마다 현장 안전 점검을 받게 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 1주기가 된 시점에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짚어본 보도였는데요.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알린 보도였는데 이후 마련된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매뉴얼 등을 알려줬다면 심층적인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마련된 안전 관련 지침 등을 알아봅니다. 지난해 6월 24일 사고 당시 화성특례시는 화재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임령 구조, 유가족 지원, 사고 원인 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심리 회복, 안전점검 강화 등 후속 조치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지난 6월 경기 화성특례시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대응과 수습 과정을 기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대응 백서를 공식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화재 초기 대응부터 복구,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사고 보고를 넘어 유사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실무지침서 형태로 백서를 구성해
시의 재난 대응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 320쪽 분량의 백서에는 화재 발생 기후 및 경과, 초기 현장 대응과 대응 체계 구축, 수습 및 복구 활동,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와 산업 안전 과제, 현장 참여자 인터뷰 미수기 등 6개 장이 담겼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